안녕하세요.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 황수경입니다. 중국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반도의 44배에 이르는 광대한 대륙에 약 13억 6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국. 오늘은 공산당의 총서기가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는 나라 중국의 선거와 정당 제도를 통해서 중국의 정치 현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 국가 위에 있다, 국가를 이끌어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리적으로는 참 가깝지만 그 정치 구조에 대해서는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좀 크게 한번 좀 짚어볼까요, 선생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중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요. 저도 뭐 얼마 전에 그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중국 연예인과 우리 연예인 사이의 결혼설도 뭐 이제 오가고 서로 실제로 이제 부부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을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고 우리와 같은 나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다른 나라죠. 네. 오히려 우리가 적대시하는 북한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같은 정치 제도를 공유하고 있는 뭐 사회주의,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머릿속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바로 여기서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의 체제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고 그게 과연 어떤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일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상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중국 공산당이 그야말로 뭐 입법, 사법, 행정부가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이른바 영도한다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쓰던데 그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조금 자세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산당 하면은 저희 생각에는 저희와 다르게 생기거나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뿔이 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세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청말에 이 국가가 어려워진 상황부터 해서 중국의 의화단 사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납니다. 왜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이길 수 있었냐? 이거는 당시에 봉건 사회에서 벗어나서 또 서양의 침략을 받고 군벌 세력들로 나눠졌던 중국의 혼란 시기에 인민들은 안정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은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실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됩니다. 네, 공산당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도자별로 이렇게 좀 살펴봐도 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국도 바로 고대 중국부터 발전된 과정, 즉 중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위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구의 대가가 바로 강유이예요. 강유이죠. 강유이는 그거를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루에 몇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 밑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중국의 인재의 요람은 옛날에 많이 유명했던 경사대학교, 지금의 북경대 위치는 영경대, 이엔칭 유니버시티가 있던 데고 사대문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택동도 거기서 마오쩌둥도 사설을 했고 그 전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진독스, 전도시오라든가 또 루신 등등 모든 사람들은 이 북경대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상의 보고가 이제 북경대고 오사운동부터 해서
최근에 많은 운동까지 거기에서 주도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상계를 주도로 해서 나오는데 남방에서 나오는 분이 바로 이제 손중산, 손원이죠. 광동성 주회식 사람이고 이 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혁명을 일으키고 거기서 제자로 들어온 사람이 절강성 봉화영의 장지에스, 장계석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 쪽으로는 대계도 라는 이제 공산당 학자가 있고 진독수가 있고 노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공산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들끼리 그 춘추 전국시대의 싸움처럼 근대사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상이 이기는가? 결국 중국은 최종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이 지도자의 관계에 보면 우리 1세대에서부터 5세대까지 얘기하는데 중국 지도자의 특징은 중국 공산당의 당성이 충분하고 인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기본 정신으로 돼 있어요. 5세대까지의 지도자의 특징, 보통 5년에서 10년 혹은 그전에는 10여 년 통치한 분들도 있었지만 결국 인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오래 갔다는 게 중국 현대 지도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시진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시진핑은 국가 주석이면서 중앙군사위 주석이면서 공산당 총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원수면서 군 통수권자면서 당 대표면서 이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진핑의 어렸을 때 삶은 그다지 평탄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시중신인데 이 이제 공산당 혁명의 원로였죠. 근데 마오쩌둥의 측근에 의해서 이제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상관벽지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힘들게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때 당시에 자신의 그 힘든 시기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뭐 시진핑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시진핑은 초창기에는 공산당 입당도 뭐 거부가 됐었고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25년간 지방 관리로 지내다가 이제 2012년에 후진타오의 후계자로 이제 총서기가 된 거죠. 근데 인물의 성격은 굉장히 이렇게 그 어떤 유비 같은? 예, 뭐 그런 아주 그런 유한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이제 평가가 되더라고요. 네, 뭐 화합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중국의 당이 공산당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유일한 정당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의 정치 체제, 이 국가 기구를 좀 살펴보자면 크게 좀 한 세 방면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네. 한번 보면은 입법, 사법, 행정은 모든 국가 민주 정부에 이제 존재하는 건데 중국의 입법부라고 해당하는 것이 사실은 인민대표대회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또 중국의 특성에 따라서 정치협상회의가 있는데 이게 매년 그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가 매년 3월에 열립니다. 정치협상회의는 여기다 입안을 하고 중국은 공산당 영도하에 다당제 국가라고 그래요. 다당제라는 건 그 안에 또 8개의 민주당파의 그 정당들이 있는데 큰 역할은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와 또 각 기구만의 이 문제나 여기서의 조율할 걸 조율해 주는 게 정치협상회의고 인민대표대, 그러니까 입법기구가 이렇게 요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전인대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전국 인민대표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듯이 그들도 대통령과 지지자를 뽑는 단계가 있는 것이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예요. 이건 5년에 한 번씩 11월에 열리는데 이때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겁니다. 이 대표는 기층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정치국 위원까지 되는 사람들 중에서 뽑히게 됩니다. 그 7명 안에 들어서 다시 그 안에서 국가 주석이 되고 입법기구 외에 행정기구니 국무원이에요. 그 국무원 안에는 많은 조직들이 있죠. 총리, 부총리,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이 있고 장관급들이 있는데 이 안에 모든 정부의 행정기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사법기구가 있는데 감찰원인데 법원과 감찰원인데 거의 2심제예요. 정부의 아주 중요한 일에만 3심제로 갑니다. 그 다음에 화해 과정이 있는데 대부분 재판보다는 화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판 과정이 우리가 얘기하는
법의 원리에 따른 저스티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성과 사회의 안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영향력이 크게 됩니다. 결국 법원도 국가의 이익, 그러니까 당의 이익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중국에서는 이제 당이 정부의 이제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것이, 그러면은 이 당에서 결정하면 정부에서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 실제로 그런 건가요? 네,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아까 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으로는 상권 분립이 존재한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입법부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중국의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상 최고의 권력기구는 공산당이 아니고 그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자대회라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인대라고 하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와 그다음에 행정부, 이것이 공산당과 갖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네, 네. 요거를 좀 간단히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사람들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일부는 중첩되겠지만 다른 거예요. 하나는 지도자를 뽑는 공산당 당대회고, 예, 이거는 공산당의 중요한 일이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중요한 일이에요. 행정에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럼 국가의 중요한 일은 봄에 열리죠. 봄에 우리는 국회가 9월에 혹은 늦어지면은 겨울까지 하는 거지만 거기 봄에 합니다. 그래서 전해의 내용에 대한 심의도 하고 새 상정한 내용을 가지고 올해의 발전 목표, 경제 동향 등등을 다 정확하게 해서 최종 결론을 내요. 예산안까지 결론을 나면은 그것이 이제 바로 진행되는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보통 한 3,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여기는 지방 대표단들이 간접 선거로 해서 다시 올라온 사람들이 다시 중앙에 와서 이제 참여해서 그들이 의결하는 구조죠. 그 중에 일부는 선거가 아니라 추천에 의해서 오는 사람이죠. 가끔 보면은 타렌트도 나타나시고 유명한 아나운서도 나타나시고 하는데, 이건 뭐냐? 그다음에 소수민족 대표들도 나와요. 우리 중국에는 직업별, 민족별 여러 대표들이 있다. 이들이 같이 의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정권이 없죠. 의안 상정권도 없고 그거에 대한 진행하는 게 없고 의결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전국인민대표대다. 그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있는 기구가 정치협상회의다. 그 뭐 법원이나 검찰원이나 이런 사법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따로 또 놔뒀죠. 따로 또. 그거는 이제 그래서 사법분리라는데 검사원이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에 관계되는 기구가 있고 국가에 관계되는 기구가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 있다. 당 군사위 주석이 있고 국가 군사위 주석이 있다. 그럼 누가 더 높냐? 당 군사위 주석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공산당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중국의 행정부, 중국의 행정부를 국무원이라고 하죠. 이 그 중앙행정기구와 각 지방행정기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국의 그 행정체제는 지금 우리가 뭐 몇 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중국은 행정체제로서 4개 직할시, 북경 밑에 천진,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덩샤오핑의 고향이었던 중경에서 4개의 직할시가 있어요. 이 4개의 직할시는 중국의 가장 핵심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또 하나 이 직할시가 아니라도 더 크게 발전하고 세계의 경제 중심이 되는 데가 있죠. 이게 광주시예요. 경제적으로는 더 발전돼 있는데 왜 광주시는 직할시가 아닐까요?
중국의 직할시라는 거는 정치적 행정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럼 이 4개의 직할시 외에 22개의 성이 있어요.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자치구가 있어요. 자치구는 뭐예요? 광서 장족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다음에 그 티벳 장족자치구, 그다음에 영아 회족자치구. 그래서 5개의 자치구가 있고 또 있습니다. 뭐가 더 있냐? 2개의 특별행정부, SAR이라고 해서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이라고요. 해서 홍콩과 마카오가 있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기구는 중앙정부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 자체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도 많이 나오죠. 자, 우리 오늘 그 중국의 그 정치 체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중국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권력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공산당의 선거제도부터 좀 살펴볼까요, 교수님? 공산당의 선거제도는 사실 그 기층 공산당들부터 해서 뭐 8,000여 명이 되잖아요. 8,000여백만이 되는데 이들이 다 선거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에 드는 거를 좋아하니까 당에 들면은 당비를 내야 돼요. 뭐 얼마 안 되지만 상징적으로 내고 하는데 그들이 다 정치를 하는 건 아니라 그 중에서 행정관료로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급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1차 한 40개 선거구에서 해서 공산당 대표대, 전국 공산당 대표대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여기서 2,270명이 뽑히는데 여기서 뽑혀 올라온 사람들은 상당한 사람들이에요. 당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600만 당원을 대표하자 더 크게 얘기하면 14억 6천만 명의 중국 인민을 대표하는 공산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2,270명이면 무척 적은 수예요. 그 중에. 이 중에서 다시 중앙위원이 되는 거예요. 중앙위원은 얼마 안 됩니다. 중앙위원은 205명의 중앙위원이 돼요. 205명의 중앙위원이 되고 이 중앙위원 외에 또 후보위원이 있어요. 후보위원은 중앙위원과 거의 동특되지만 후보위원은 회의나 이런 데 직접 참여는 안 합니다. 결석이 생길 때 또 보충도 하고 하는데 171명의 후보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205명과 172명 하면은 얼마요? 376명? 네. 이 중에서 몇 명이 핵심으로 들어가느냐? 정치국 중앙위원은 25명밖에 안 돼요. 이 정치국 중앙위원회에서 싸우잖아요. 그 보실라이와 시진핑 싸움. 여기까지도 어려운데 여기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7명 자리에 들어가면 서열이 또 있어요. 1, 2, 3, 4, 5, 6, 7에서 1위가 주석, 2위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공산당은 기층 선거에서부터 나중에 선거를 어떻게 민주화 일으키느냐. 근데 요거와 다당제를 할 수 있는가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죠. 연구를 하지만 공산당이 연구를 하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이 제한적인 직접 선거에 대해서 이 중국인들의 의식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결과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보면 현재 직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30%. 그리고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야지 그때 이제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7%. 경제가 발전한 후 할 수 있다. 그게 18%, 영원히 할 수 없다가 6%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할 수 있다는 사람이 30% 정도였으니까 예, 좀 저는 놀랍더라고요. 예, 그래도 일부 또 기층 선거에서 직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생각들은 또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이 중국의 선거제도를 더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중국 그 선거에 있어서 선거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 뭐 조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게 아주 참 웃기는 건데 이제 한국에 유학생들이 한 8만 명 와 있어요. 중국 유학생이 홍콩에 한 4만 명 가 있고 영국에 한 20만 명 정도 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왔는데 앞으로 중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걔네들이 가서는 대부분 공산당에 적응하더라고요.
거북이파라고 그러는데 바다 거북이 이제 돌아왔다 이거예요. 이들이 와서 또 공산당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만 민주 정치로서 이게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공산당 초기 시기와 그 국민당 통치 시기에 민주 선거를 하는데 매번 혼란을 겪어가지고 선거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중국의 민주주의 많은 젊은이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빈부격차 심하잖아요. 있는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처음 직장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 너무 힘들잖아요. 이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거를 민주주의 제도로 만들 수 있는가 혹은 공산당이 이끌 수 있는가가 중국 정부가 갈 수 있는 하나의 큰 시험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이 중국의 위상이 워낙에 높고 또 힘도 또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견제하는 세력들도 참 많아요. 관심도 많으면서 또 끊임없이 각국들의 견제 대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옛날 같으면은 중국이 사회주의니까 사회주의하고의 어떤 이념 대결, 그리고 사회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었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그 TPP 협상 타결을 보더라도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아시아가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런 관계에서 중국의 헤게모니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일본이 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서 중국이 일정한 어떤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역사 왜곡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중국이 진정으로 현재 이런 상황에서 자신도 세계의 지도 국가로서 이렇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 보편적인 어떤 그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중국 형태로라도 이렇게 발전시키는 이런 노력, 그래서 그것이 주변 국가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개발하는데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의 그 독자 세력화에 대해서 사실 뭐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시선들, 그 우려의 시선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펼치고 있는 정책,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그 소국이라고 좀 무시는 해요. 나라 면적이나 이런 걸로. 그렇지만 작지만 강한 민족이다. 특히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한류 스타들과 한국 축구 선수들이죠. 그 뭐냐면은 옛날부터 그 동이 민족에 대해서는 활을 잘 쏘고 강한 민족이라고 그랬고 소동파도 고려 민족한테는 책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똑똑하기 때문에 이들한테 책을 주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 민족, 그 다음에 원나라도 고려의 여자를 너무 많이 데려오지 말라. 너무 똑똑해서 원래 그 집안의 그 주인이 힘들어질 수 있다. 등등의 우리 훌륭한 민족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 왜곡은 스스로 역사를 계속 왜곡해 왔어요. 그래서 역사 왜곡을 고증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썼던 연행문을 다시 풀어봐요. 그래서 이덕무의 연행문도 보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중국 사회가 어땠는지 우리 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러면서 스스로 역사 왜곡을 하고 중국인들이 그런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게 이제 중국 문화라는 거죠. 예. 그리고 미중 관계 헤게모니는 안보 헤게모니와 경제 헤게모니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아시아에서의 그 많은 패권을 미국이 잃는다는 건 미국한테는 역사상으로 아주 큰 슬픔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중동하고 유럽에서도 그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일본과 힘을 많이 합치는데 근데 일본은 중국에 패해 본 적이 없죠. 2차 세계대전은 미국에 패한 거지 일본에 패한 중국에 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일본과 미국의 협력은 사실 우리나라를 좀 힘들게 하죠. 우리도 같은 동맹 체계에 가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문화와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을 존중도 하고 안보적인 것도 얘기하면서 미국의 가치관도 얘기하는 우리는 종합적인 문화. 제 생각에는 지금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국의 역대 주석들이 한중 관계에 많은 공을 들였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 한미 관계도 무척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말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인민은 먹는 것을 하늘로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를 위해서 자꾸 우리 경제 때문에 중국에 쓴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주변 국가로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를 내세우지 않고 그냥 경제는 부수적으로 같이 가는 그런.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국의 안보가 있어야지 산다 이거보다는 우리는 미국과 전통적으로 협력하던 나라다. 우리는 좀 큰 그림, 봉황을 그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중국의 정당과 선거제도를 통해서 중국의 그 정치 체제 그리고 뭐 국가 기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아직은 이게 섣불리 이렇게 얘기하기 좀 낯설기는 한데 중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은 중국도 서서히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 민주화가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게 우리 옆에 같이 살아야 되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이것이 또 영향을 미쳐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 사회에도 민주화를 일으켜서 북한의 개혁개방도 이루어지고 우리는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다 잘하면서 세계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정말 중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는 중국에서 앞으로 이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자리 잡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행보를 더 주목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련이 해체가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대통령 중심제적인 정치제도가 러시아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제는 이원 집정부제 성격이 강합니다. 과연 러시아 정치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부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죠.